영어 쓰고 싶어. 라디오 책. 하우미. 별로 옛날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라디오 책, 하우미, 라우드 앤 클리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때? 라우드 앤 클리어. 크고 똑똑하게 들려. 엄청난 영어죠. 자, 여기서부터 끌고 갈 겁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보시라고. 책에 다 있는 건데 제가 묶어서 할 거니까 필기 시간 드릴게 아예. 삼면 등가의 법칙. 요 용어 모르셔도 돼. 세 가지 면에 등가 무슨 말인가요? 크기가 동등하다 할 때 등이라고, 같이 할 때 가라고. 세 가지 면에서 가치가 같다. 세 가지 면의 크기가 같다.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인데, 요 세 가지면 생산 국민소득, 생산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분배를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거의 같더라.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이거든요. 시험 문제에 삼면 등가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좋지만 절대 안 나온다고. 요건 대충 따라오시겠죠? 자, 우리 생산을 나타내는 국민소득 뭘 배우셨냐면 지난 시간에 GDP 배웠죠. GDP. 기억나시나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격들을 다 더해놓은 것. 이게 GDP였잖아. 맞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DP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다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요것들을 계산해도 GDP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됩니까? 그럼 그럼 GDP,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산이잖아. 생산에 들어간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 요소라 그런다고. 맞죠?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아니, 제가 왜 웃으냐면, 딴 데 수업하는데, 사수한테 듣는데 물어보는데 팍팍 안 튀어나오더라고. 생산 요소가 뭐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믿고 가야 되겠죠, 그죠? 확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다음번에 수업 들을 때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모르면 카메라 얼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찍어가지고 동영상 올려버린다고. 이것도 모른다고. 그럼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카메라에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더니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효과는 있겠죠. 좀 빈간증에서 그렇지. 자, 생산하는데 생산 요소가 들어가고 노동, 토지, 자본, 경영,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배 또는 소득이라 그런다고. 그죠? 그 생산 요소의 대가를 받는 분배,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의 대가, 노동의 대가, 임금, 토지의 대가, 지대, 자본의 대가, 이자, 경영의 대가, 이윤을 합쳐놓은 게 분배 국민소득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출, 경제 주체가 쓰는 것들이지. 우리 경제 주체 누구 배우냐면 끝. 가게 끝. 가게나 기업. 또. 정부요. 또. 그뿐이라고? 등 그래주면 차라리 고마웠지. 가게,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죠?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을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그러고 경제 주체가 지출하는 거라고요. 가게의 지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라고 그러고 기업의 지출은 투자이고 정부의 지출은 정부 지출이고. 됩니까? 그 다음 외국이 지출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수출이라고 해요. 맞죠? 외국이 지출하면 우리 입장에 수출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수입은 빼줘야 돼요. 왜? 여기 이미 포함되어 있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소비 속에는 외국에 대한 수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비 지출 속에는 수입품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빼준다고. 대신에 아니면 이것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쓰는 거라고.
외국이 우리한테 쓴 건 수출이지만 우리가 외국한테 쓴 건 빼줘야 순수하게 우리가 외국이 우리한테 쓴 게 나오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요것만 합쳐서 우리가 순수출이라 그런다고. 요 크기가 거의 같더라. 이걸 우리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그런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GDP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다 더해서 GDP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시험 문제 그게 안 주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치 생산했고 얼마치 생산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예측하는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GDP가 얼마냐? 그러면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다 더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이딴 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시험 문제. 그리고 GDP 계산해라 그러면 삼면 등가의 법칙 가지고 푸시는 거라고 문제.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삼면 등가의 법칙 가지고 GDP 계산하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아주 얍삽한 짓을 한다고. 수입만 저쪽으로 이양을 시킵시다. 여기까지 삼면 등가의 법칙이고 수입만 이양을 시키면 아껴 써야지. GDP 플러스 수입은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이렇게 되죠. 얘만 이양시킨 거잖아요. 이쪽으로. 자, 머리 굴려보셔. GDP를 뭐라 배웠어요 우리? GDP를 뭐라 배우냐고. 국내 총생산. 맞죠? 우리나라에 생산된 것 다 되는 게 GDP. 수입은 뭔가요? 외국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맞죠? 요 두 개를 더해 놓으면 뭔가요? 우리나라에 생산된 것에다가 국내 총생산에다가 수입을 더해 놓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팔려고 하는 모든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감 잡히시나요? 맞죠? 요 두 개를 더해 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우리나라에 있는 팔려고 하는 모든 것이 되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총 공급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AS라 쓸 겁니다. 앞으로 공급을 다 더해 놓은 것 이 말이에요. 영어 수업하긴 부끄럽잖아. A가 뭔지. A가 공급인가요? S가 공급이고 A가 총 이 말이에요. 영어 시험에 나오길 기대하면서 하나 알려드려? 철자도 자신 없다. 철자가 하나인가? 지가? 두 개겠다. 앞에가 전미호고 이건가요? 아닌데? 하나일 것 같은데? GR이 붙으면 다 무슨 뜻인가요? 크다 이런 뜻이잖아. 알고 계신 거죠? 영어에서 GR이가 붙으면 크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나랑 별로 열받아. 영어 실력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들. GR이가 붙으면 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레고리어스 이런 단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발음이 내가 호져가지고 요런 단어도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뜻이 붙으면 크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레이트도 이런 전미하니까 그러죠? 어그리게이트가 합계, 서플라이가 공급을 다 합쳐놓은 것. 됐죠? 외우셔야 돼. 그 다음 요 네 개 더해놓으면 뭔가요? 가게가 쓰려고 하는 것,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것, 가게가 쓰려고 하는 것, 기업이 쓰려고 하는 것,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것, 외국이 쓰려고 하는 것 다 더해놓은 건 뭔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가 쓰려고 하는 모든 것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총 수요라 그런다고. AD라고 쓸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아직 필기하지 마시라고. 필기 먼저 하시다가 뒤에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칠판 너무 크게 썼나 봐요. 그죠? 자, 좀 더 할 겁니다.
미리 여기서 가르쳐야지. 자, 지금 제가 하는 건 앞뒤 과정 다 자르고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뭐냐? 그러니까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소비인데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소득과 소비는 비례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도 이해하시겠죠? 소득과 소비는 비례관계 되시죠? 이자율과 소비는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에 대립되는 개념이 뭔가요? 저축이라고. 저축. 기억나십니까?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잖아. 소득은. 그러니까 이자율과 저축은 어떻게 돼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저축이 증가하지.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하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소비가 잘 된가요? 소비가 안 된가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소비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 지금. 아, 전혀 관심 없으시구나.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소비가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어떻게 해요? 낮춰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계속해서 계속 이거 하실 건데, 아무튼 이자율과 소비는 그럼 어떤 관계? 이자율이 낮으면 소비는 증가하죠. 저축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자율과 소비는 반비례 관계 되시죠? 통화량이라 그럽니다. 통용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화폐의 량, 줄여서 통화량.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통화량이라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 있을 때하고 100만 원 있을 때하고 소비 언제 더 많이 해요? 돈을 현찰 많이 가지고 있을 때지. 그래서 통화량과 소비는 비례관계 되시죠? 그 다음 이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게 이자율이라고. 자, 이자율 높으면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셔. 여러분이 기업이야. 돈을 빌렸더니 이자를 많이 달라고 그래. 돈 빌려요, 안 빌려요? 안 빌리지. 반면에 또 이자를 낮춰주면 돈을 빌려서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맞죠? 그래서 이자율과 투자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편하게 둘 다 반비례예요, 지금. 그죠? 투자에 영향을 주는 함수가 이자율이라고요. 그 다음 정부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적자 재정이면 돈을 쓴다 안 쓴다 정부가?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쓰겠다. 들어온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으면 적자 재정이라 그러죠. 세입 가장 흔한 게 뭐였나요? 조세였죠. 조세. 정부가 벌어들인 세입, 수입에서 가장 큰 수단은 조세였고, 세출에 가장 흔한 게 뭐였나요? 공공재, 도로, 공항, 항만,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것들이죠.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걸 자, 영어로 그냥 SOC라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 맞죠? 그래서 번 것보다 더 많이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출이 어떻게 돼요?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 감소. 들어온 것보다 많이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정부 지출 증가. 적자 재정과 정부 지출은 비례 관계라고. 대신하 또는 적자 재정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장 정책이라는 말도 쓴다고. 반대로 흑자 재정이다 그러면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흑자 재정이 된다고. 그럼 정부가 돈을 쓰지 않겠다. 맞죠? 조세는 잔뜩 걷어들이면서 공공재, 도로, 공항, 항만 만들거나 사회 간접 자본 만드는 걸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흑자 재정이면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죠. 되시나요? 그 다음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이제 수출에 영향을 주는 함수로 환율.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도 증가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도 증가한다고. 지금 할까요? 뒤에 가서 할까요? 지금요?
설명 길어지는데 그냥 제가 보통 그래요. 환율은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1,000원 주고 사던 걸 1,000원 이상 주고 샀을 때 환율이 올랐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교환 비율이에요. 외국 돈에 대한 교환 비율 줄여서 교환 비율 해서 한 글자씩 따서 환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외국 돈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달러라는 물건을 그 가격이 1,000원이었던 거야. 근데 환율이 올라서 1,500원을 주면 환율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1달러를 1,000원 주고 바꾸다가 1,000원 이하 800원 주고 바꾸면 환율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 됩니까? 근데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던 걸 1,500원 주고 사게 되면, 보세요. 요 책이 1달러였어, 미국 책으로. 근데 이걸 1,000원 주고 샀던 거예요. 1달러 주고 샀다고. 근데 1,500원 했어. 여전히 1달러짜리 책이야. 근데 얼마 주고 사야 돼, 이제? 1,500원 주고 사야 되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미국 물건의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요 책이 달러짜리 미국 책이야. 수입이 수입품의 물건이 가격이 비싸졌다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수입품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라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 어렵죠? 이것도 어려우면 더 간단하게 다시. 달러는 미국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물건이에요? 미국 물건이요. 달러는 미국 물건이죠. 아까 달러의 가격이 오르는 게 환율에 오른 거라고 그랬잖아. 이해됩니까?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다가 1달러를 1,500원 준 게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이게 미국 물건이에요. 이 미국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미국 물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500원 주고 사야 되지. 그럼 미국 물건의 가격이 수입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반대로 1,000원 우리나라 물건이죠. 1,000원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여기 볼까요? 이제 1,000원 되면 얼마가 되나요? 환율이 오른다면 1,000원은 0.75달러? 1달러 안 되잖아요. 0.75달러 되나요? 이 정도 되죠. 그러면 1,000원을 옛날에 얼마에 갖다 팔았는데 1달러에 갖다 팔았는데 이제는 1,000원 얼마에 갖다 파는 거예요? 0.75달러에 판다고. 수출품의 가격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1달러에서 0.75달러로 싸진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달러 미국 물건. 미국 돈의 가격이 올랐다? 미국 물건 가격 올랐다. 되십니까? 반면 우리나라 물건 1,000원 가격 떨어졌다. 이 말은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수출이 싸졌으니까 많이 팔린다. 수출 증가한다고. 그래서 환율과 수출은 비례관계라고.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괜히 했나 봐. 그냥 넘어갈 걸 외우라고 그러고. 제가 밑에 적은 이건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여기 GDP에 영향을 주는 걸로 생산 요소의 투입과 GDP는 어떤 관계인가요? 노동, 토지, 자본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생산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니까 GDP도 증가하게 된다고. 생산 요소의 투입과 GDP는 증가. 되십니까? 그 다음 기술의 발전과 GDP는 생산은 비례 관계. 맞죠? 기술이 발전하면 GDP도 증가. 요 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까지. 이건 사진 찍으셔야 돼요. 사진. 진짜 사진 찍지 말고 눈으로 사진을 찍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총 공급이에요. 총 공급. 이거에 또 벌써 잊어먹은 거 아니겠죠?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으면,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으면 무슨 말인가요? 팔 거보다, 살 거보다 팔 게 많으면 이 말이지. 맞죠? 살려는 사람이 10명이야. 팔려고 하는 사람이 12명이야. 그럼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고.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고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걸 또는 경기 침체라 그럽니다. 실업자가 나온다고. 이거 이해되시나? 보세요. 여러분이 공장이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장하는 사람이야.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만 원 받고 팔았는데 이제는 5천 원 받고 팔아야 돼.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러면 내 이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을 줄이죠. 이해됩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이 증가한다고. 대신아, 이 말 이해돼요? 논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되면 실업자가 나온다고. 왜?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물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기업들이 망해서 실업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책을 만들었는데 8,000원 주고 팔아야 돼. 팔다 보면 망할 거 아니에요. 망하니까 실업자가 나오겠지. 자, 반대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으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 또는 실업의 원인 뭐라고요? 총수요가 실업의 발생 원인이 뭐겠어요? 얘가 증가하던가. 맞죠? 두 가지 경우라고.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 제가 유혹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던져놓은 거야. 이걸 던져주는 거야. 디플레이션,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서 경기 침체라 그런다.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 원인은 뭔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총공급이 얘만 느닷없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맞죠? 얘가 증가하는 경우는 뭔가요? 얘잖아, 얘. GDP의 증가, 수입의 증가. 맞죠? 대신아. 아니면 얘가 하락하는 경우라고. 맞잖아요. 총수요가 하락하면 되는 거죠.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의 감소. 아니면 이쪽 부분까지 연결하셔야 돼, 이제. 이쪽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경우죠. 이쪽 부분에. 소득의 감소, 이자율의 상승이 있으면, 다시 해요. 소득이 감소하든가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 소비가 감소하면 총수요 감소. 총수요 감소하면 물가 하락, 실업의 원인이 된다고. 맞죠? 이해되세요? 해결책은 뭐예요? 자, 경제에서는 항상 문제 발생 원인의 반대말이 해결책이야. 총수요가 감소하면 디플레이션, 실업이 나왔다고. 그렇죠? 그럼 해결책은 총수요의 증가가 해결책이라고. 총수요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요것들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의 증가, 소득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맞죠? 되시나요? 또 여기 총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다시 한번 총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증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적자 재정, 흑자 재정, 적자 재정을 편성한다.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죠. 나름 서서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서히 가볼게요. 다시 반대 두 가지 경우. 총 공급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게 많으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맞죠?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그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총 공급이 감소해도 인플레이션 될 수 있고, 총 수요가 증가해도 얘가 그대로인데 얘가 느닷없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몇 개? 두 개. 하나가 뭐라고요? 총 공급의 감소, 하나가 총 수요의 증가라고. 대신아.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드리고 밑에 역순환 가보시자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린 그래프의 99%는 다 뭐밖에 없었어요? 수요 공급밖에 없었어. 수요 공급 말고 그린 그래프가 생산 가능 곡선, 예산선, 맞죠? 수요 공급 말고 그린 게 한계 효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 그 다음에 예산선, 생산 가능 곡선, 요 정도밖에 안 그린 것 같은데 나머지 다 수요 공급이었다고. 자, 우리 수요 공급이 여기를 뭐라고 적었어요? 가격이라 적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걸 총수요, 총공급, 나라 전체의 수요와 나라 전체 공급으로 하니까 나라 전체 물건의 가격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가로 바꿀 수 있다고. 되시죠? 그 다음 여기가 뭐였냐면
수량이었다. 수량. 근데 나라 전체 수량이니까 뭐로 바꿔요? 나라 전체 생산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GDP라고 바꾼다고. GDP. 됩니까? 나라 전체 생산량이니까. 그 다음 나라 전체 생산량 GDP랑 고용은 어떤 관계예요? 생산이 증가하면, 즉 GDP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 증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얍삽하게 고용량이라고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이게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되시나요? 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얘부터 할까요? 얘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 가지고 갈게요. 하나가 뭐라고요? 총공급이 감소했을 때, 자, P0, L0, 노동이니까 L0였다고 그럽시다. 총공급이 감소한 거죠.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됐고, 고용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됐고, 고용 감소는 실업 증가라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요.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물가 상승하게 되고 실업 증가하게 되고. 물가와 실업이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비례관계. 비례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되시나? 자, 스태그넌트예요. 영어산 찾아보셨나요? 스태그넌트. 아, 발음 너무 좋다. 창피해. 제 영어 발음만 좋아서 영어선을 했을 거야. 영씨 안 믿는구나. 한심하더니 쳐다보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스태그넌트가 무슨 뜻인가요? 기운이 없는, 축 늘어진 에다가 경기가 침체하는 이런 말이에요. 침체하는.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기는 이런 말이라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됩니까? 그래서 실업자도 많은데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있더라.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또는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의 총공급이 감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요? 석유 파동이죠. 자, 이제 지겨워졌겠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석유 생산지잖아. 석유 생산지, 그러니까 유정이 박살이 났겠죠. 그럼 석유값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고. 석유값이 상승하게 되면 GDP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고. 석유는 뭔가요? 생산 요소지. 생산 요소의 투입이 감소한다고. 맞죠? 석유값이 오르면 석유를 조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유를 조금밖에 투입하지 않아. 그러면 GDP 어떻게 돼요? 감소. GDP 감소니까 총공급 감소 이거라고. 총공급 감소. 맞죠? 자, 석유 파동 때문에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와 실업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해결책은 뭔가요? 자, 감동 좀 합시다. 이 해결책. 항상 제가 뭐라고 이거? 원인의 반대말의 해결책이야. 총공급을 증가시켜주자. 총공급의 증가. 총공급 증가시키려면 세금 적게 걷어야 돼? 많이 걷어야 돼? 기업들한테? 적게 걷어야 돼.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 총공급 증가. 이게 바로 뭐였나요? 신자유주의. 정부 개입 줄여서 세금 적게 걷어서 생산량을 늘리게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는 수요 중시, 공급 중시.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그랬다고. 래퍼 곡선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래퍼 곡선. 세율을 줄여주는 것이 외려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율을 줄여주면 기업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외려 정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 개입 줄여라. 그래서 래퍼 곡선. 그러면서 제가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찾아보시면 적혀는 있을 겁니다. 따라오셔야 돼 이거. 자, 반면에 여기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 보시자고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똑같이 GDP나
고용량으로 바꿨을 때 P0, L0 상황이었다가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 우측 이동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하게 되죠. 고용 어떻게 됩니까? 증가. 고용 증가니까 실업. 고용의 증가는 실업. 감소. 자, 총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 고용 증가. 고용 증가니까 실업 감소. 물가와 실업이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반비례요. 반비례. 상충 관계라 그런다고. 상호 충돌 관계. 됩니까? 자, 물가와 실업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물건 가격이 올랐잖아. 수요가 물건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이해되시나요? 견인차. 견인차가 뭐 하는 차예요? 다른 차를 끌고 가는 차잖아. 수요가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됐다 이 말이죠. 또는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되시나요? 같은 말이라고. 수요가 증가해서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이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되죠.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되지. 맞죠? 총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 됐잖아. 해결책은 총수요를 줄여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줄여주나요? 여기 있잖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줄여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줄이나요? 여기 있잖아. 이자율을 높여주고, 됩니까? 통화량을 낮춰주고, 대신에 정부 지출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지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자 재정을 편성하고. 따라옵니까? 따라오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무조건. 최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뒤에 책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다 외우고 틀려 또. 다 외우고 틀린다고 또.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이거 되시나요? 제가 지우기 아까워서 마저 다시 한번 더 땡길게요. 색깔을 좀 많이 쓰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자, 이 이자율 통화량 가지고 다세요. 다시요. 이자율과 통화량을 가지고 소비를 조절하고 투자를 조절하고 그래서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죠. 되시나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 경우에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총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면 이것들이 총수요의 구성 요소잖아요. 지금 총수요를 감소시키려면 소비를 감소시키고 투자 감소, 정부 지출 감소, 수출 감소잖아요. 그러면 소비나 투자, 정부 지출 어떻게 감소시켜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또 이자율을 올리고 통화량을 낮춰주면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해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우리가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 그런다고. 통화량을 통해서 총수요를 조절하니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 그러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적자재정, 흑자재정을 통해서 총수요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적자재정 편성하면 정부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흑자재정 편성하면 정부지출 감소, 총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정정책이라 그런다고. 자, 지난 시간에 재정의 말뜻 제가 쓸데없이 강조했는데 재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의 세입 세출의 활동을 재정이라 그러고 이 세입 세출의 계획표를 예산이라 그런다 했다고. 그거 외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써먹기를 써먹은 거야. 정부의 세입 세출에 관련된 활동, 이걸 재정이고 이걸 통해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걸 재정정책이라 그러고. 됩니까? 그러면 재정정책은 누가 해요? 정부가 하지. 정부의 세입 세출의 활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됩니까?
그 다음 이건 자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소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총수를 조절할 수 있죠. 얘는 엄밀히 말하면 한 단계 더 건넌 거죠. 얘는 바로 정부 지출을 조절해서 총수를 조절하지. 근데 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소비를 조절해서 총수를 조절하죠. 한 번 더 조절한다고. 한 단계를 더 간접적으로 더 건너는 거죠. 요 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한다고. 통화량을 통해서 총수를 조절하는 걸. 이건 누가 하겠어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놈이 누군가요? 우리나라에? 돈 찍어내는 애지. 그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서 얘는 중앙은행이. 얘는 누가 한다고요? 정부가 한다. 까지 기억하셔야 돼. 되시나요? 요거 이해됩니까? 자, 원인의 반대말 해결책 기억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실업의 발생 원인은 총공급이 증가하든가 총수요가 감소하면 그렇다. 해결책은 총공급을 줄여주던가 근데 총수요를 늘려주던가인데 당연히 총공급 늘리는 방법 여기 배웠겠네요. 총공급을 늘리는 방법 여기 써먹을 수 있잖아. 소비, 투자, 정부지출, 죄송, 총공급이라고 했어요.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 소비, 투자, 정부지출, 지출 증가. 맞죠? 맞죠? 이걸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증가시키는데 여기 배웠잖아. 또 이걸 가지고 되죠? 그 다음 얘랑 비교하셔야 돼. 얘랑 비교하셔야 돼.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와 실업은 반비례한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와 실업은 물가 상승, 실업 감소. 맞죠? 해결책은 뭐다? 이게 해결책이다. 총수요를 줄여주면 된다. 이 해결책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총수요를 조절하자. 총수요 조절 정책을 만든 학자 누구? 수요를 중시하는 학자 누구? 케인즈는 수요 중시. 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자 보세요. 순서는 A가 먼저예요. 이렇게 해서 케인즈가 30년대 이후에 경제학을 싹 쓸어먹고 있었어.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싹 쓸어먹고 있는데 1970년도에 요게 터진 거죠. 석유 파동. 중동의 전쟁이 터진 거야. 70년대에. 그랬더니 총공급이 감소하더라. 총공급이 감소했더니 물가와 실업의 비례관계가 나오더라. 되시죠? 요때 해결책은 수요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공급에서 원인이 됐으니까 해결책은 공급을 늘려주자. 그게 신자유주의다.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석유파동을 정부 실패로 배웠다고. 내가 되게 지금 서서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맞죠?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주의. 이게 한 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실패.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몇 개? 물어보고 싶다. 진짜 시장 실패 뭐 뭔지 탁탁탁 튀어나온. 자, 비자발적 실업, 인플레이션 쭉쭉쭉쭉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개입한다. 맞죠? 자,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고 이걸? 사회법, 사회권. 경제에서 뭐라고요? 수정자본주의. 학자는 누구라고? 케인즈. 팍팍팍 튀어나오셔야지. 적극국가, 소극국가. 한번 또 때려 여기서부터. 아담 스미스. 법에서는 뭐라고요? 자유권. 행정에서는 소극국가. 기억나십니까? 자유권, 소극국가. 경제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그것의 한계, 시장 실패. 아담 스미스의 한계, 근대국가의 한계, 자유방임주의 한계, 소극국가의 한계 다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부 개입. 맞죠? 법으로 가면 사회권, 사회법. 학자로 말하면 케인즈, 경제로 말하면 수정자본주의. 행정으로 말하면 적국국가, 복지국가. 되시나? 수요 중시, 공급 중시? 수요 중시.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정부 개입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부 실패. 케인즈의 문제점, 현대 복지국가의 문제점,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비효율, 비능률. 경제에서 뭐가 발생하더라?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서 발생하더라. 공급에서 문제가 터지더라. 원래 얘가 먼저 등장했는데 공급에서 문제가 터지더라. 그래서 케인즈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정부 개입 줄이고 총공급을 늘려라 하는 신자유주의가 정부 실패 해결책. 좀 제가 너무한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2달 내내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 생각 안 드시나? 2달 내내 이것만 하잖아. 이걸 법에서 써먹고, 사회에서, 경제에서 써먹고, 경제도 앞에서 써먹고, 뒤에 또 써먹고 있잖아. 결국 이것뿐이잖아. 이거 흐름 정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죠?